2011년이에요. 오퍼레이션 다크넷이라는 말이 뉴스랑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원래 토르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그게 그렇게 익명이라며 하고 브라우저를 깔기 시작하던 때였죠. 익명 집단은 학대 사이트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사용자들을 망신줬다고 알려졌는데 이상한 건 그게 경고가 아니라 광고처럼 번져버렸다는 거예요. 욕하려고 링크를 퍼뜨렸는데 누군가에겐 초대장이 된 거죠. 그때 처음 토르를 켜고 들어간 사용자 하나가 있었어요. 닉네임은 룩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온라인에만 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현실의 범죄를 움직였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룩스라는 흔적을 따라가 볼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려진 바로는 룩스는 나중에 처음엔 스스로가 부끄러웠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 아직 경계가 남아있다는 뜻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가 닳아 없어졌고 결국엔 이게 내 일부다라는 식으로 자기 안에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단순히 내면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던 걸 견디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엔 더 센 걸 찾아도 괜찮다는 핑계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크웹 커뮤니티는 그 핑계가 자라기 너무 좋은 구조였어요. 토르 안쪽에 폐쇄된 게시판들은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밖에서 보면 다 똑같은 익명 닉네임인데 안에서는 서열이 생깁니다. 누가 더 조용히 숨었는지, 누가 더 흔적을 안 남기는지, 누가 더 기술을 아는지가 곧 권력이 돼요. 자료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대우받는 건 너 이러다 잡힌다면서 구멍을 막아주는 사람이었죠. 룩스가 빨리 떠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집착이 보안이었어요. 업로드할 때 따라붙는 정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지우는지, 운영자들이 뭘 놓치기 쉬운지, 어떤 행동이 로그에 남는지 이런 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걸로 알려져요. 그리고 그는 그걸 혼자 쓰지 않았어요. 다른 운영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손봐주면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매력들의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가 몰랐던 건, 아니 어쩌면 알고도 외면한 건 그 기술이 자기 보호만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를 오래 버티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이트가 오래 남아있을수록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것도 그걸 따라 만들어지는 것도 늘어나는데 룩스는 그 연결을 끊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그걸 붙잡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에 끌리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룩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두 번째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는 이미 많은 영상을 봤다고 추정되는데 일부 커뮤니티는 폭력적인 걸 금지하고 있었고 룩스는 그걸 규칙이라기보다 방해물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남이 만든 판에서 투덜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는 사람으로요. 2012년 무렵 룩스는 자기 사이트들을 다크웹에 올립니다. 그리고 전면에 내세운 게 헐트코어라는 이름이었어요. 폭력과 고통이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더 깊고 더 좁은 구석을 겨냥한 장르였죠. 그때부터 룩스는 그냥 사용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무대를 직접 만든 운영자고 여긴 선이 없다는 신호를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수가 늘수록 수사기관도 더는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2013년 FBI가 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판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해요. 프리덤 호스팅을 장악한 뒤에 FBI는 서버만 끊어놓고 끝낸 게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방문자를 골라내기 위한 맞춤형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 거기 걸린 사람들 일부를 현실로 끌어냈죠. 그래서 안쪽 커뮤니티는 갑자기 말수가 줄고 운영자들은 글을 지우고 사이트는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수는 딱 잡히지 않았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선 손에 닿을 듯했던 이름이 다시 연기처럼 흩어진 겁니다. 그 다음 선택이 더 골치 아팠습니다. 룩스는 공용 호스팅을 버리고 개인 호스팅으로 옮겨요.
그러면 남이 관리하던 기록도 동시에 남이 남겨둔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숨기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제국은 안 무너졌다는 식의 글을 올리면서 수사기관을 노골적으로 자극합니다. 도망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쫓아오는 걸 확인하면서 기분을 올리는 사람처럼 굴었던 거죠. 이때부터 그가 쓰기 시작한 표현이 피도 엠파이어예요. 본인이 만든 사이트 묶음을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중심에 Heart to the Core를 세웠죠. 운영 방식이 특이했는데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등급이 있고 규칙이 있고 리더보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더 오래 활동했는지,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숫자로 쌓이고 그 숫자가 곧 목소리가 됐어요. 이런 구조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고 싶어서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더 위험한 건 그 기여의 조건이었죠. 새로 들어온 사용자는 겉부분만 볼 수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원본 업로드를 요구받았다고 알려져요. 인터넷에 떠도는 걸 주워오면 바로 걸러지고 다른 데서 본 적 없는 걸 가져와야 문이 열리는 방식이었죠. 이 규칙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부로 가려면 누군가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입수사도 여기서 막혔습니다. 요원들이 계정을 파고 접근해도 그들이 제출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으니까요. 결국 수사기관은 바깥에서 트래픽과 닉네임만 쌓아놓고 핵심 대화를 못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룩스 제국에는 또 다른 축이 있었어요. 위키 형태의 지식 저장소인데 겉으로 보면 용어 사전처럼 보였다고 하죠. 수백 개 문서가 쌓이고 1000명 넘게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설명서처럼 정리하고 주의점을 팁처럼 적고 행동을 분류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손에 묻은 걸 학습으로 착각해요. 죄책감이 둔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룩스가 악명으로도 얻고 싶어 했던 걸 손에 넣었다고 알려져요. Daisy's Destruction의 일부를 확보해 공개한 겁니다. 내용은 말로 옮기지 않을게요. 다만 그 공개 이후 같은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못 보겠다는 반응이 터졌다고 전해집니다. 룩스는 더 유명해졌는데 동시에 더 미움도 받습니다. 매주 협박이 쏟아졌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 협박을 던진 사람들도 룩스가 누군지는 몰랐죠. 수사기관이 제일 답답했던 지점은 정체가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글이 올라오는 시간은 남반구 쪽처럼 보이는데 글 내용에선 본인이 미국 의사라고 주장했거든요. 50대 소아과 의사라면서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환경이 완벽하다는 식으로 적었다고 해요. 일부러 섞어놓은 연막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FBI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지고 인터폴, 호주 쪽 수사팀까지 붙는 국제 공조로 커져요. 전환점은 2014년에 들어온 익명 제보였는데 멜버른 근처일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단서가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 무렵 럭스는 FBI에 직접 메일을 보내요. 자기 이름이 럭스라고 밝히고 제국을 넘겨줄 테니 비트코인 5만 달러와 전 세계 면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거절당하자 진지하게 안 받는다는 식으로 다시 매달렸지만 수사기관은 딱 잘라요. 그리고 2014년 6월 24일 룩스는 제국을 닫겠다고 선언하고 잠적합니다. 커뮤니티는 찬양글로 시끄러웠다고 하고요. 수사팀은 멜버른 교회 한 집으로 좁혀 들어가요. 처음엔 50대 아버지를 의심했는데 조사해보니 컴퓨터를 거의 못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선이 아들에게 옮겨갑니다. 21살,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이상하게도 온라인 흔적은 거의 없는 공백. 결정적인 순간은 수색 중에 나옵니다. 그는 노트북은 끝까지 잠금 해제를 거부했는데 휴대폰은 스스로 풀어서 내줘요. 경찰이 캐시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아동 성착취 이미지 3장을 찾아냈고 그게 체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암호화된 드라이브는 FBI와 유로폴로 넘어가고 수사는 시간 싸움으로 바뀌어요. 법원 기록은 일부 가려져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룩스가 매튜 그레이엄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번호가 풀립니다. 드라이브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수사기관이 먼저 붙잡은 건 파일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매튜 그레이엄은
64자 비밀번호를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서 넘겼다고 알려져요. 그 말은 기술이 완벽해서 뚫린 게 아니라 끝까지 안 주겠다는 마음이 버티고 있었고, 주겠다고 돌아서는 순간엔 문이 그대로 열린다는 뜻이죠. 아주 조용한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힙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더 불편해요. 그는 그냥 운영만 했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보도와 기소 내용 기준으로 해외 가해자들과 연락하면서 납치나 폭행 같은 범죄의 진행 방식, 기록 방법까지 조언한 정황이 혐의에 포함되어 유통을 약속한 말도 나옵니다. 화면 밖에서 누가 다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더 잘 보이게 만드는 쪽으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다고 전해져요. 동시에 자신은 무성애라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로 거리를 벌리기도 했고요. 한쪽에선 나는 신념 때문에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선 나는 애초에 욕망이 없다고 발을 빼요. 논리로 보면 엉망인데 그에게는 일관성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을 자기 몸에서 떼어내는 게 목적이었겠죠. 부모 입장에선 더 잔인했을 거예요. 집에서는 방에 박혀 게임만 하는 아들이었는데 법정에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으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부모는 무너졌고 나중엔 옷장 안에서 부모는 우리 같은 아이를 키우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낙서가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그 집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던 문이 가장 불길한 문이 돼버린 거죠. 검사 쪽은 이 사건을 두고 법조 경력에서 본 것 중 가장 끔찍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판사도 전례가 없다는 표현을 남겼다고 알려져요. 결국 2016년 3월 17일 13개 혐의 유죄가 확정됐고 15년 6개월형 그리고 10년 비가석방이 붙습니다. 그 숫자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 논쟁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도 수사 결과가 남긴 건 있어요. 약 30명 구조가 보고됐고 호주에선 합법적 명령을 받고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손질됐다고 알려져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제도까지 밀어버린 겁니다. 룩스는 잡혔는데 룩스가 만들었던 운영 방식과 언어는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한 명을 처벌했다로 끝나지 않고 익명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같은 경계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아직이면 지금 해주세요. 다음엔 더 이상하고 어둡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올게요.